안녕하세요. 오늘 오차시 필기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미리 좀 정리가 돼 있죠. 사실은 한 3시간 전쯤에 아이가 이제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해서 저장을 해놓고 같이 공원에 좀 나갔다 왔는데 공원에서 핸드폰을 좀 만지다가 파일을 날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손 씻고 다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좀 이렇게 허비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면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쓰는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붓펜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은 제가 암기하고 있는 문장들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어,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문장이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음, 어, 꼭 외우기 바란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도박과 관련된 EBS 다큐 프라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영상의 핵심은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심리학 용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상 굉장히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핵심 개념은 뭐냐면 우리들은 한 단위의 효용보다 한 단위의 비용을 더 크게 고려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상에서 일정량의 돈을 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도박을 할 것이냐, 러시안 룰렛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체로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 일정량의 돈을 준 다음에 그 돈의 일부를 주고 나서 뺏는 것이죠. 뺏어놓은 상태에서 당신이 이 돈을 남은 돈을 걸어서 이기면 나머지 돈도 뺏은 돈까지 한꺼번에 다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대체로 응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향들이 한 단위의 효용보다는 비용을 더 크게 고려한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한 문장인데요. 한 단위의 웃음보다 한 단위의 눈물이 더 진하다. 이 문장은 부자들의 어떤 한 단위의 부보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그 한 단위가 그 한 사람에게는 더 큰 효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음,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일상생활에서 본 느낌들이니까 하나씩 거론해 보면 홈쇼핑에서 마지막 찬스, 마감 임박 이런 얘기들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사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한 어떤 경영 전략이기도 하겠죠. 일주일 무료 사용 혹은 체험 후에 반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 홈쇼핑 이런 내용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려고 하면 엄청 큰 스트레스, 손실 회피에 대한 성향들이 기제로 발동해서 반납을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렌탈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 책 대출 반납 지연 등도 결국에는 빌릴 때와 그것을 반납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비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지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정리하면 이 도박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효용보다는 비용을 더 크게 고려한다라는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영상은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이죠. 존 내시의 균형 이론에 대한 지식 채널이에요. 존 내시는 참고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 균형 이론은 전쟁에서 전략을 세울 때도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의 죄수의 딜레마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국어 비문학 지문, 그리고 영어 지문, 그리고 논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도 해요.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결정은 나 스스로의 독단적 결정, 나 스스로의 상황만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정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선택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갑을 두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하다가 잡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갑, 을이 취조를 각방에서 받게 되면 뭐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각각 하지 않았다, 했다, 하지 않았다, 했다. 물론 둘이 서로를 믿으면서 둘 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둘 다 하지 않았으니까 무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서로가 최선의 상황을 기대하면서 행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늘 배신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거는 거죠. 상대방은 자수했는데 너만 지금 안 했다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경우가 돼버리면 자수한 사람은 굉장히 형량이 낮지만 자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형량이 굉장히 높게 부여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다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즉 갑은 자수를 했는데 을은 자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이 지금 배신을 했기 때문에 얘는 자수를 했으니까 갑은 형량이 굉장히 낮게 받을 것이고 을은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거꾸로 을은 자수를 하고 갑은 자수를 하지 않게 되면 갑은 을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자수를 하지 않은 갑은 형량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자수를 한 을은 형량이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결정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겠죠. 이게 최악.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을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로 둘 다 자수를 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런 전략적 상황, 선택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배신에 대한 위험성, 위험 부담, 즉 효용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둘 다 자수를 해서 그냥 형량이 적당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자수를 하는 차선의 상황을 사람들은 선택을 하더라. 참고로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는 좀 한 20년 정도 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명대사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덤 스미스의 말은 틀렸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애덤 스미스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은 최선의 판단으로 가장 큰 효용을 얻기 위해 판단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적인 상황을 만들었었는데요. 존 내시가 균형 이론을 통해서 아니다. 사람들은 최선의 상황보다는 이 배신의 상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애덤 스미스의 말은 틀렸다라는 그 유명한 영화 대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경제 수업을 하게 되면 시장 실패 부분에서 이 영화를 한 편 꼭 보여줍니다. 2시간 정도 같이 보면서 대사를 하나씩 끊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주곤 했었는데요. 이런 배경이 되는 개념을 알지 못하고 영화를 보면 애덤 스미스의 말은 틀렸어라는 그 문장이 아주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즉 효용 극대화보다는 비용 최소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이 존 내시 균형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에서의 어떤 핵심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와서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통치제도 중 가장 덜 나쁜 제도이다라고 얘기했던 윈스턴 처칠의 서두에서 얘기해드렸던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는 영어로 뭐 데모크라시 다 아는 얘기죠. 데모스는 민중이라는 뜻이고
크라시는 사실은 그 히라버 그리스어의 크라티아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권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데모스와 크라티아가 합쳐져서 민중 권력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이고요. 즉 다수의 지배, 민중 권력.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다수에게 있더라.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혹은 공산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독재 또는 전제정 혹은 전체주의 이런 개념이 되겠죠. 즉 한 사람의 독재, 주권이 한 사람에 있다든지 전제 정치를 편다든지 전체주의, 결국 전체가 하나의 가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다수, 민중에게 있다라는 것이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러면 윈스턴 처칠의 이 말은 과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윈스턴 처칠은 통치제도, 인간을 통치하는 제도는 일단 무조건 나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를 가장 최선으로 봤지만 부득이 인간을 통치해야 되는, 즉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제도들은 일단 다 나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좋다라고 보는 최선은 철인 정치라고 봤던 겁니다. 철인 정치는 뭐 플라톤의 어떤 철인 정치, 뭐 이데아에서의 어떤 철인 정치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는데요.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그런 단점 중에 하나인 중우 정치를 안 좋게 봤었죠. 중우 정치는 다수가 우둔하고 어리석은 정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플라톤은 이제 경계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명의 훌륭한 혹은 소수의 훌륭한 현자들, 철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이런 철인 정치가 가장 효용이 높고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부득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역사학자 앱튼경의 이 말처럼 아무리 최선인 철인 정치도 부득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하는 것을 막고자 부득이 차선인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채택했다라는 것이 윈스턴 처칠의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유추해 보면, 다시 정리를 하면 효용이 가장 큰 것, 최선의 정치는 사실은 아주 지혜로운 철인, 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대중을 이끌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효용이 극대화인 시스템이겠죠. 하지만 이 제도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부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즉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것이다라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늘 경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효용보다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손실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부득이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서의 정치제도, 즉 독재자가 생기면 언제라도 선거를 통해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 민주주의야말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윈스턴 처칠의 말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함으로써 선을 최대화하지 않고 악을 최소화하고 효용의 극대화보다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공부하면 사실은 정확한 공부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과 원리는 결국 삶에 적용시켰을 때 실제 진짜 공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대학 입시, 이 원리를 적용하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최선은
효용이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원서를 쓰고 그곳에 합격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제한된 6장의 뭐 수식 카드, 제한된 3장의 정식 카드를 쓰게 되었을 때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득이 좀 더 시선을 낮춰서 차선의 원서, 차선의 대학을 지원하게 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얘기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고자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애를 해보는 것이 최선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도 먹고 이상형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최선을 생각했지만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득이 적정한 선에서 차선을 선택하는 경향성도 보이곤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론이라든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집단 토론에서, 대화에서 최선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들을 열심히 표출하고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비난을 받거나 혹은 말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오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침묵하는 차선의 상황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떠오를까요? 직업 선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 준비. 최선은 김연아나 박지성이나 혹은 손흥민처럼 한 가지 일에 열심히 해가지고 한 우물을 파서 성공을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용이 아주 극대화겠죠. 하지만 그러한 최선의 상황을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 분야의 공부들을 넓게 공부를 하는 경향성을 보이죠. 그게 차선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기가 또한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최선의 상태를 가게 된다는 건 과연 어떤 상황인가? 이것은 삶에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는다든지 이상형을 만나기 위한 노력, 토론에서 자기 의사 표출을 그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표출, 그리고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 근데 그것은 두 삶을 동시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용기일 것이고요. 이 용기가 잘 맞아 떨어진 사람들은 큰 효용을 누릴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통치 제도 중 가장 덜 나쁜 제도다라고 했던 윈스턴 처칠의 말은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 통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 것이고, 그런 배경이 되는 이론으로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의 정리입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고요. 필기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